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2025년 연초부터 우리 한국 경제 불안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외환시장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 어떻게 전개될지 명확하게 그림 그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그림 속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중 교수님 모셔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채널 처음 출연하셨는데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중 교수입니다. 학교에 이제 홍보실장 원래 이제 10년째 맡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경제가 좀 잘 되고 또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느냐. 또 최근에 또 환율이 워낙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이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하고 제가 알아온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래도 최근에 지금 가장 화두라고 볼 수 있는 이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한국 경제 지금 2024년, 25년을 지금 보시면서 우리 한국 경제 어떤 모습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좀 심각한 나라다 요즘. 심각하다. 우리가 이제 제조업은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고 네. GDP는 세계 한 10위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들어온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나간 게 2배나 많습니다. 네. 대학생 청년 취업률 45%입니다, 지금. 그 절반도 취업을 못하고 있고. 네. 그 원인이 뭔가 하면 법인세가 우리나라 26%고요. 상속세가 60%고, 소득세가 50%입니다. 네. 법정 최고세율은 45%지만, 건강보험을 포함하면 한 52% 정도 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10억 이상 받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50% 냅니다. 저는 해당 안 됩니다. 네. 근데 해당되는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한 1, 2% 정도가 연봉 10억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 요점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2022년, 2023년은 4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안 들어오고 삼성, LG, 현대 전부 다 공장을 미국, 베트남, 인도로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 대학을 졸업하고 20대에서부터 40세까지 그 취업률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최소한 세계 평균 정도로는 세율을 낮춰줘야 됩니다. 법인세 세계 평균은 지금 현재 21%, 미국과 OECD 평균이 21%고요. 트럼프는 취임하면 법인세를 15%로 낮춰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또 4차 산업혁명 규제를 70%를 없애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4차 산업혁명 규제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스마트폰은 세계 1등인데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 1등입니다.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고 통신 인프라도 세계 1등, 전자정부도 세계 1등. 모든 게 세계 1등인데 우버가 금지됐고 에어비앤비 금지됐고 타다도 금지시켰고 신산업을 다 금지시키니까 우리 청년 실업률 45%밖에 안 되고 취업률이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제 올해가 이제 을사년이잖아요. 을사조약이 기억나더라고요. 우리가 서구 과학기술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서구 과학기술 문명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인정을 안 해주고 금지시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말이 되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놀라는 게 스마트폰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우버를 금지시킨 거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혁신하고 변화하고 세율도 세계 평균으로 낮춰달라. 말씀 정말 심각하게 저도 느껴집니다.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우리 세종대에서 교수님으로 계시지만 2월 졸업식에 가면 청년들의 어깨가 많이 늘어져 있어요.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 기뻐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한 명은 인턴된 친구예요. 그렇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많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기업 경영 환경도 상대적으로 주요국들보다
뭐 안 좋게 되어 있는 것도 맞고요. 제가 친기업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반노동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업 경영 환경이 좋아야 우리나라로 기업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래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갖게 되고 선순환을 야기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규제도 너무나 높으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주시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7, 8년 전에 썼던 칼럼이 떠올라요. 이게 우리나라는 글로벌 주요 기업들과의 경쟁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국내 전통 산업과 국내 신산업이 경쟁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 플랫폼 기업들도 쉽게 말하면 뭐 타다라든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오면 소위 택시 조합이라든가 전통 산업의 어떤 영업이익을 해칠까봐 그걸 막는 규제 조치를 마련해요. 근데 이게 전통 산업과의 어떤 경쟁만 생각하다 보면 아예 미래 산업을 다 놓치고 그러면 해외 다른 기업들이 우리 한국으로 나중에 완성된 채 들어오면 그때는 신산업도 전통 산업도 다 죽는 거거든요. 맞아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오래됐네요. 한 2016, 17년쯤에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정말 우리 경제에 이런 면에서 기업들이 좀 다 빠져나간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일랜드가 법인세가 50%였다가 지금은 12%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췄고 네. 유럽에 있는 다국적 기업 본사 애플을 포함해서 1,700개가 아일랜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지금 현재 유럽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2만 달러고 국토가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크기가. 그 정도로 세금을 낮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됐고, 저는 이제 민주당도 좀 도와줘야 된다. 법인세 인하하는 것도 민주당이 반대해서 대기업 특혜라고 반대했고, 우버 에어비앤비 할 때도 이제 민주당이 좀 반대 좀 했습니다. 전통 사람 택시가 죽는다. 호주는 어떻게 성공했는가 하면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가 기존 산업 택시에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신산업과 구산업이 함께 성장을 하는데 한국은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배달 종사자로 갔고 지금은 택시 모는 사람들 60대, 70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개혁을 하고 혁신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신산업과 구산업을 바꾸고 미국 수준으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전 트럼프는 규제를 70% 더 없애고 법인세도 15% 낮추고 가장 마가라고 하는 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부자로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322표 받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유가 바로 미국 국민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자로 만들겠다는 그 공약이었다. 저는 정부가 뭐 국회가 지금 많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제 뭐 좀 이제 여야가 경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네네. 진짜 우리 경제만큼은 우리가 좀 여야가 합의해서 좀 우리 대한민국을 좀 잘 살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이 방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한번 짧게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런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이게 여야라는 관점에서 교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특정 정치적 견해라는 관점에서 그런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정치를 비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니시죠? 당연히 아니죠. 예. 아닌 거죠. 예. 예, 저도 아니라고 믿고 저도 절대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여야 혹은 진보냐 보수냐를 놓고 저희가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를 봤을 때 뭐가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혹시 정치적인 견해로 이해하지는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빠져나갔지만 트럼프 2.0 시대는 더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워낙 트럼프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고민 말고 국외 주요 기업들과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시야를 좀 넓게 봐야 그것에 맞는 우리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세금을 더 많이 강화하고 해서 그랬을 때 세수를 늘리는 것보다 그렇게 움직이면
주식 투자도 미국 주식을 선호하게 가잖아요. 맞아요.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고요. 정작 선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저는 이제 아쉽다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첫 네. 번째는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75%입니다. 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은 무역 의존도가 20%밖에 안 됩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값싸게 수입해서 소비의 대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트럼프가 넷플릭스에 오늘 밤에 보십시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4개 있는데요. 트럼프는 개인 재산 2조고 골프장을 개인이 12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기업인이 됐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계속 변호사나 이제 판검사 출신들이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경제인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니까 혹시 혁신적이다. 나는 이제 우리나라 너무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법대가 많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20-30%다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국경제의 어떤 변호사 칼럼을 썼더라고요. 너무 많다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은 한 10%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30%가 법조인이면서 이분들이 정치를 하게 되니까 법조인들은 사후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잘했다 못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기업인이라든지 경제인들은 창조하고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된 것이 바로 미국을 가장 부흥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뭐 어떻든 간에 이제 정치 얘기는 그만두고 우리 경제를 정말 미국 수준으로만 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만 우리나라가 좀 잘 살지. 막 국민들 저도 밥 먹으러 가면 너무 불쌍해요. 내수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식당도 안 되지. 자영업자 지금 현재 연체율 한 20조가 넘더라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빵집 이렇게 만나니까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더라고. 정말 우리 5명 미만이 소상공인들인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너무 어렵다. 저는 이렇게 정말 경제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 여야가 좀 우리 경제만큼은 좀 살리는데 서로 좀 협조를 잘해서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수가 죽어서 자영업자 불쌍해요라는 그 말씀이 공감도 되고 좀 안타깝게 저도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 경제를 놓고 보셨을 때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에서는 25년 성장률을 1.8%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8%라는 이 성장률의 의미를 교수님은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2.3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낮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진국은 이미 개발할 거라든지 뭐 건설할 거 다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다. 잠재적인 성장률이다. 자연스럽게 있으면 성장률이 한 2%가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1.8%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현재 평택 공장의 11배 크기로 지금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11배 크기로 짓고 있고 이번에 미국이 한 6조 원 정도 7조 원 가까이 돈을 줬습니다. 미국에다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미국에 아마 반도체 수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이번에 돈을 받았고 현대자동차도 돈을 받았고 미국은 땅을 무상으로 주거나 이익이 날 때까지 돈을 안 받습니다. 이렇게 세금도 안 받습니다. 흑자 전환될 때까지. 정말 저는 우리나라가 1.8%다 그러는데 정말 잠재 성장률조차도 못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을 보통 우리가 중진국들은 따라갈 게 많습니다. 이걸 따라잡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캐치업 효과라고 부르는데 중국은 경제 성장률 과거에 10%, 한국도 7%, 10%까지 하다가 중국은 금년도에 4.1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이제 간첩법 발동 이런 걸로 해서 외국인 투자가 90%가 줄었고 관광객은 95%가 줄었습니다. 지금 한국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 영국과 이스라엘 한국 방문을 금지나 주의하라고 경고를 내렸고 그러면 국내 내수가 더 죽게 되는 거다.
빨리 정치적 안정이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경제를 정말 도약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 또 환율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참 1.8% 한국 경제 성장률이라는 그 숫자 전망치를 가리켰을 때 정말 총체적으로 난국의 당면에 있다라는 그 평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재부의 1.8% 전망 이 숫자가요, 이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반영되기 전 단계의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뭐 안타깝지만 우리 무한공항 참사의 영향도 반영되기 전 단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한국 경제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내수가 죽어서 자영업자 불쌍해요라는 말씀이 그런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환율이라는 것을 거론했는데 특히 이 강달러가 야기되고 있고 기존의 위기 시절,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그럴 때 경험했던 강달러의 어떤 기조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강달러가 야기된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1997년도 IMF를 직접 경험했었고 제가 그 당시에 현대정권 이코노미스트 할 때입니다. 네. 야, 나라가 망했다는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 대우가 파산했고 기아가 망했고 우리나라 뭐 한보, 미도파, 백화점 뭐 우리나라 국내 기업 절반이 망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우리은행 5개 은행이 합쳐진 겁니다. 예. 뭐 한일은행, 상업은행 뭐 이런 은행이 다 합쳐져서 우리은행이 됐고 은행도 반 망했고 대기업, 중소기업 절반이 망한 게 바로 97년도 IMF였고 환율이 2,000원을 찍었습니다. 네. 또 2008년도에 환율이 1,600원을 찍었습니다. 제가 그 이제 박사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 왜 나라가 망했을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게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GDP 대비 외환보유고가 우리나라 현재 23%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한국의 외환위기 또 온다고 경고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97년도하고 지금하고 거의 뭐 판박이나 거의 똑같은 상황이다.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네. 한국은행은 세계 9위의 외환보유고고 채권국이고 문제가 없다. 그런 말을 97년도에 했습니다. 97년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충분하고 걱정 없다고 했지만 며칠 뒤에 IMF에 구제금융 신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현재 아르헨티나가 12번째 국가가 파산했고 현재 기준 2025년 1월 기준으로 20개 나라가 IMF 구조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스리랑카,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 네. 외환위기는 항상 반복되고요. 아르헨티나는 12번째 파산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첫 번째는 외환보유고가 GDP 대비 20%밖에 안 되고 대만은 GDP 대비 75%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과 비교해봤더니 대만은 왜 97년도에 안 망했나 봤더니 외환보유고를 국가 GDP의 75%, 90%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홍콩, 싱가포르 딱 100%가 넘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데 한국만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2008년도에는 한미 통화 스와프, 한일 통화 스와프 두 개 다 있었습니다. 네. 600억 달러, 700억 달러가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개도 없습니다. 미국이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는 미국이 국제금융의 위기를 만들었죠.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그래서 2008년도에 미국이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일본만 100억 달러만 체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 이 두 개의 방어막조차도 없고 세 번째는 한국의 외환은 보유고 4,100억 달러 중에 현금은 4%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미국의 국채, 미국의 정부 기관채, 회사채로 있고 당장 동원하려고 하면 돈도 없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환율은 1970년 2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82% 확률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앞으로 이번 위기가 지나더라도 앞으로 환율은 저는 2025년도에 1,600원, 1,700원, 1,800원 거의 뭐 수직선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게 돼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라 그랬죠.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달러가 부족하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외환보유고 통화스와프, 현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은 계속 급등하는 것이다. 저는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빨리 정치가 안정된다면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게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과. 지금 방어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하면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그때 한미 통화 스와프도 체결하고 세계 주요 기축 통화국들하고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지만 그게 한시적인 통화 스와프 체결이었고 한 번 정도 연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008년도에 이제 우리가 미국과의 600억 달러를 했었고 예. 코로나 때 미국이 한시적으로 해줬었는데 맞아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종료가 됐습니다. 네, 종료됐고 더 이상 안 그리고 해줬습니다. 지금은 안 해주고 없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없으니 이게 사실 말씀 잠깐 드리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거든요. 부족한 달러에 대해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계속 끌어다 쓸 수 있게. 근데 그런 안전장치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위험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곧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아니 뭐 곧 온다는 건 아니고 위험하다 그 정도 수준으로 저는 온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예, 이제 예. 그러면 외환 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국제 금융의 위기가 있다. 예. 특히 한국은 이런 정치적 불안정이 거기에 대한 촉발을 더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외환위기 수준으로 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라는 위험하다.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물론 그 여러 가지 근거 중에 달러가 부족하고 통화 스와프 체결이라는 안전망도 지금 안 되어 있고 또 GDP 대비 외환 보유액으로 본다면 그 비중 자체가 주요국 대비 현저히 떨어져서 좀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환 보유액 절대액 가지고만 보면 왜냐하면 현 정부는 외환 보유액을 계속 강조해요. 우리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가 세계 9위 수준에 달하고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최근 몇 개월 동안 감소하고 있지만 되게 빠르게 감소하잖아요. 이게 환율 방어와도 관련되겠죠. 근데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놓고 다른 나라들도 다 감소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환 보유액이 어쨌든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의 비율로 봤을 때는 뭐 다른 주요국 대비 좀 낮은 편인 건 맞지만 외환 보유액 그 자체 절대액으로 보면 그래도 높고 줄긴 줄었지만 세계적으로 다 감소하는 현상이니까 그런 면에서 외환 위기 걱정까지는 없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혹시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이제 있으신지? 97년도 IMF를 직접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대만은 왜 이렇게 자기들이 외환 보유고를 GDP 대비 75%까지 가지고 있느냐? 대만은 GDP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 1.8조 달러 정도 되고 대만은 7천억,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네. 외환 보유가 현재 6천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 오늘 현재 기준으로 4,100억 달러입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GDP의 절반도 안 되는 대만이라는 나라가 외환 보유고를 우리나라보다 1.5배 많습니다. 네.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만과 한국의 산업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반도체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또 무역과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를 저는 경험해 보니까 1945년도에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고 국공합작을 하고 나온 다음에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에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어떤 나라도 믿을 수 없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자들 연구를 매일 합니다. 대만 사람들, 일본 사람들 같이 모여서 막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 가지고 분석도 하고 토론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럴 때 볼 때마다 대만은 정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구나. 좀 한국은행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구이다. 그러면 나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럼 환율이 왜 이렇게 급등하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급등하고 급락하는 게 한국입니다. 네. 그 정도로 철저한 방어막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은행이 너무나 그 97년도에도 마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걱정 없다, 문제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외환보유고 저는 매일 봅니다. 매달 이제 월 말이 되면 지금 현재 11월 달 이제 12월 달 곧 있으면 나옵니다. 외환보유고 세계 9위, 뭐 철저하다, 뭐 이러지만 그럼 환율은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오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봐라. 저는 뭐 한국은행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죠. 좋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한국은행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지만 농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절대 외환 위기 상황에는 직면하지 않도록 실제 우리 경제가 외환 위기 혹은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는지 아닌지를 뭐 2번, 3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 계속 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위험성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반대 입장에 서서 한번 되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위험하다. 그런데 이런 입장도 있어요. 특히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외환 보유액도 중요하지만 하나가 순채권국이냐. 네.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를 이 계정에 딱 나열했을 때 채무, 그러니까 대외 채무보다 대외 채권 규모가 많은 나라인지. 네. 근데 IMF 외환 위기 때는 외환 보유액의 규모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았지만 그것 말고요. 그냥 순 채무국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채권 빌려준 돈도 있고 빌려온 돈도 있지만 빌려온 돈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한국이 흔들리네? 그럼 단기 채권이 쭉 빠져나갈 때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채무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은 순채권국이다. 정말 채권 규모가 채무보다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빠져나가더라도 우리도 같이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져올 돈이 있다라는 해석 한 가지. 외환 보유액 말고 그다음 2번째 너무 제가 날카로운 질문일까요? 예. 그러면 2번째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되니까요.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2번째 또 다른 접근은 대외 채무만 보겠습니다. 대외 채무만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빌려준 돈만 본 거예요. 빌려준 돈과 빌려온 돈을 같이 비교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빌려온 그러니까 채무만 봤을 때 채무를 단기 외채와 장기 외채로 구분을 했을 때 단기 외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면 위험하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빠져나갈 돈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단기 외채 비중을 절대적으로 낮춰놨고 장기 외채 비중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외 채무의 구조를 봐도 당장 외환 위기 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순채권 규모를 봐도 그런 자신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나눴던 외환 보유액의 절대액 관점에서도 일종의 외환 위기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자신감, 이런 근거를 삼아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문했을 때는 혹시 교수님 어떤? 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이제 외환 보유고 지금 4,100억 달러이고 전체 운용되는 4,100억 달러 중에 현금은 4.6%입니다. 정확하게 4.6%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미국의 국채, 미국의 정부 기관채, 특히 미국의 정부 기관채는 미국의 프레디맥이나 페니페이라고 하는 미국의 모기지 채권을 사놨습니다. 약 3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뭐 금도 있고 미국의 회사채 이렇게 운용되고 있고, 채권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주식의 비중이 미국이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환율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것이다. 네. 지금 현재 애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미국 주식이 같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60대 1.5이기 때문에 미국의 90%, 한국의 10%를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환율 방어의 대비책이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현재 1,0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주식에 투자하는 비용이 한 30, 40%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70%가 미국에 투자하고 국내에 30% 투자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도 국민연금이나 또는 글로벌 주식 비중에 맞춰서 미국과 한국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개인이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주식 하는 사람이 한 수십도 됩니다. 저도 제가 현대정권 다닐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한 5년 전부터 우리가 누구나가 미국 주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 주식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완전히 마이너스고 미국 주식은 양호하다. 2024년만 해도 미국은 30%가 올랐고 한국은 마이너스 20%입니다. 제가 현대정권 입사할 때 주가가 1000포인트였거든요. IMF 때는 300까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70%. 근데 30년이 지난 현재 2400입니다. 아니 세상에 30년이 지났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겨우 2.4배 올랐고 삼성전자는 100배 올랐고 미국의 나스닥이 한 30배 정도 올랐고 애플은 2000배 올랐습니다. 네. 서울의 엄마 아파트 12배 올랐더라고. 내가 다 비교해 봤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식시장이 취약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한국의 원화가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0.1%입니다. 세계 35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다. 우리가 GDP는 세계 10위, 제조업 수출액은 세계 5위지만 이렇게 원화는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다. 금융이 이렇게 취약하다는 거고, 저는 아까 개인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채권도 이게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과연 국가가 파산했을 때 개인과 기업이 이제 얼마나 정부가 달라고 얘기할 것이냐,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채권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단기 채권은 1년 안에 만기가 들어오는 것, 중기는 1년에서 5년, 5년 이상을 우리가 보통 장기 채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유동외채라는 말을 씁니다. 단기 채권은 1년 안에 만기가 들어오는 거지만 중기나 장기 채권은 1년 안에 만기가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유동외채는 단기 채권의 2배를 계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채권의 비중도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뭐 한국은행은 문제없다, 튼튼하다, 단기 외채 채권 비중이 낮다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 단기 채권도. 그렇게 알고 있고, 결론은 중기나 장기에서는 언제 만기가 들어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단기 채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단기 채권을 곱하기 2를 해서 대비해야 되고, 아르헨티나가 지금 12번째 국가 파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외환보유고에 대한 이론 4가지가 있습니다. IMF가 제안하는 방법, 또 IMF가 신제한 방법, 그린스펀이 제안한 방법, BIS가 제안한 방법이 있는데, BIS가 국제결제은행이죠. 한국의 적절한 외환 보유를 9,300억 달러로 제안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단기 채권을 곱하기 2,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3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현재 2,000조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30 하면 약 600조 원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했을 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몇 조 이상.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환율이 오르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들은 주식은 3일 결제입니다. 딱 이틀만 하면 바로 현금이 인출돼서 출국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한국은행은 채권국이고 단기 채권 낮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97년도에 똑같은 말 했습니다. 우리나라 문제 없다고 했지만 며칠 뒤에 IMF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한국은행이 이번 기회에 이제 경제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저는 BIS가 제안한 것만큼 외환보유고를 9,300억 달러가 BIS가 제안한 거고, 그럼 지금보다 2배 이상 보유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또 현금에 대한 비중도 늘려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몇 가지 지표들의 기초에서는 뭐 외환위기 안 온다라는 일부 주장도 있겠지만 사실 그 내용을 더 짚어보면 상당히 외환위기 수준으로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번에 이 2025 경제 대전망이라는 책을 내주셨어요. 제가 반문 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반문입니다.
그런데 왜 2025 경제 대전망은 수식어가 성장하는 이신지 여쭙고, 또 역시 성장하는 경제답게 얼굴 표정도 원래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그 유쾌하시고요, 웃음 많으시고 분위기 메이커세요. 이런 부분 오해 안 해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왜 웃고 계시며 책을 열어보면 완전 날카롭죠? 자, 책을 열어보면 교수님 요약 부분에 크게 성장하는 2025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장하는 2025도 아니고 크게 성장하는 2025년이라고 하셨고, 또 책을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가 2025년 2.6% 성장한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저는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비슷한 시점에 1.9%로 제시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의 정치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전 단계,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12월 초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기 전 단계의 전망치도 1.9%였으니까 이게 정말 성장하는 2025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외환위기 수준으로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전 좀 이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좀 날카로운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처음 받으셨죠?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예. 저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 김광택 대표 때문에. 만나서 밥 먹었는데 네. 본인이 매년 이 책을 낸다는 거예요. 경제전망적. 야, 나도 쓰자 똑같이. 나는 왜 못 쓰냐. 김광석 대표가 썼는데 나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저도 2달 만에 썼습니다. 그동안 이제 모아놓은 칼럼 이제 일주일에 제가 3개씩 칼럼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칼럼을 다 모았더니 이제 이렇게 됐고, 김광석 대표가 이제 10월달 책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10월하고 똑같이 맞춰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더 안 나가요. 그 저랑 시간을 피해서 그랬어야 내셔야 되는데. 이게 나가죠. 야, 근데 또 트럼프 책 써가지고 말이야 성공했다 그래서 야 이거 또 따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자꾸 따라 쓰면 다 안 팔립니다, 더 교수님.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김광석 대표가 하던 뭐 너무 잘해서 제가 뭐 네. 이렇게 책도 같이 따라 쓰고 네. 또 트럼프 책도 따라 쓰려고 저 지금 대표도 준비하고 아닌데 있고. 자꾸 대표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가 너무 성공을 해서 예, 아닙니다. 저도 이제 지금 예. 따라하고 있고 결론은 이제 아닙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금년 2024년에 1% 내렸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은 기준금리 매년 1%씩 내립니다. 네. 지금 현재 4.5, 금년도에 3.5, 후내년에 2.5, 매년 1% 내리게 되면 기준금리가 내리면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이 오릅니다. 네. 제가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경제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기준금리를 내리면 주식과 부동산이 크게 오릅니다. 그래서 2025년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전 세계가 성장하는 한 해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맞다 생각했죠.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전국이 혼란스럽게 되고 탄핵 전국이 되면서 완전히 그냥 한국 경제가 추락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이 책을 만들 때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3, 2.4 다 그렇게 예견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책 인쇄는 이제 11월 달에 다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치 혼란이 왔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책을 수정해야 될 정도로 갑자기 한국 경제가 크게 추락을 했었고 요 쓸 때 환율 1,320원, 1,350원 이랬거든요. 당연히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매년 1%씩 내리게 되니까 당연히 성장하죠.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마이너스 0.8입니다. 반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다.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달부터 부동산도 꺾였고 주식도 지금 굉장히 어렵죠. 또 환율은 또 크게 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해명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이 경제 전망서를 쓴 지도 오래됐지만 책으로 내기 전에도 이 경제 전망에 참여를 연구자로서 참여해온 기간까지 하면
정말 한 15년 정도 경제 전망에 참여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 경제 전망, 거시경제 전문가들을 만날 때는 한 번도 이게 맞았다 틀렸다를 논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 숫자가 맞았냐 틀렸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전망하는 근거를 듣는 자리죠. 근데 그 근거, 이런 전제하에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 예상하지 못한 어떤 변수들이 항상 코로나19와 같은 변수, 러우 전쟁과 같은 변수, 또 역시 지금의 비상계엄 선언과 같은 변수들이 등장하면 그때그때 적절히 수정 전망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소명해 주실 수 있는 계기를 드린 것 같고요. 환율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024년 11, 12월 들어서 1,400원대로 치솟았고 그리고 이 1,400원대 환율에서 내려올 기세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는 배경을 어떤 면들이 있다라고 혹시 주목해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첫 번째가 이제 트럼프의 경제 전략입니다. 트럼프. 그 각국의 미국이 경제가 튼튼해지면 미국이 강달러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됩니다.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970년 200원에서부터 현재 1,500원까지 82% 확률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환율은 2025년도에 아마 저는 1,500원을 곧 넘어설 것이고 1,600원, 1,700원 계속 간다. 82% 확률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환율이 그렇다는 거죠. 올해는 저는 800원까지 간다. 계속 우상향은 이제 그게 몇 년 뒤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아마 올해는 1,500원을 곧 넘어설 것이고 올 연말이 되기 전까지 1,600원 넘어설 것이다. 1,600원 넘어설 것이다. 갈 것이다 저는 보고 있고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가 IMF 기준으로 전 세계 국제 결제에서 비중이 달러가 한 70% 정도 됩니다. 네. 유로화가 한 20%, 그다음에 파운드화, 엔화, 위화나 이런 순이거든요. 우리 원화는 제가 0.1% 세계 35위 꼴찌라고 거의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 전 세계 모든 기업을 불러들여서 미국을 잘 살게 만들겠다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에 11배 크기로 공장을 짓고 있다 그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네. 국내 GDP 자체가 이제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네. 그 대학생 취업률 45%밖에 안 되고 네. 또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환율이 우리나라가 외환 구조에 굉장히 취약한 이유를 외환 보유고라든지 통화 스와프가 두 개 다 없다든지 무역 의존도는 전 세계에서 2위 75%다. 또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100% 석유를 사왔는데 결제할 돈이 없는 게 달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금으로 결제했거든요. 그게 바로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을 했었고 기억생생하다. 저기 짜장면 집에 갔더니 1달러에 짜장면을 주더라고요. 네. 자기가 달러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그 당시에 5,000원 하던 짜장면을 97년도에 1달러만 내면 달러로 내야 됩니다. 1달러 내면 짜장면을 줬어요. 네. 5,000원짜리, 4,000원짜리 짜장면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저 유명한 식당입니다. 네. 저 어디야 청와대 그 뒤쪽에 이름이 그 체감 경기로만 보면 환율이 4,000원, 5,000원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 굳이 그렇죠. 따지면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만 보면 예. 그 네. 당시에 이제 2,000원 했었죠. 그 2,000원 정도 했었지만 1,600원. 그 맞아. 체감 경기. 자장면집 환율로만 보면은 4,000원, 5,000원 하는 맞아, 거죠. 그죠. 1달러당. 맞아요. 그죠? 예. 예, 그런 의미로 느껴집니다. 그럼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1,400 후반대의 환율을 기록하게 된 그 배경이 하나가 미국의 거시경제 건전성, 펀더멘탈은 계속 좋고 우리는 계속 무너지는 과정이니까 강달러 또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그 효과도 역시 강달러를 야기하는 요인이었다.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하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두 가지 의견을 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의견이지만 어쨌든 12월 3일 비상계엄 선언 사태가 있었던 이후에 대외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 대한 평가, 신인도가 상당 부분 무너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를 내던지고
달러를 보유하자. 마치 좀 극단적인 비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쟁이 발생했을 때 루블화 가치가 순식간에 급락했었던 일처럼 그만큼 대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한국에 여행 가지 마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 돈 보유하지 마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식하게 되는 게 소위 정치적 리스크가 점증될 때마다 더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정치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가 할 때마다 다소 또 환율이 진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야기됐었다. 역시 정치적 리스크가 12월 이전까지의 리스크 레벨보다 12월 이후의 정치적 리스크가 레벨업 됐다. 이게 역시 지금의 강달러를 만든 배경이다라고 한 가지 또 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첨언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 스탠스는 적극적이지 않아요. 또 그럴 이유도 없고요. 이번 그 최근 12월 FMC 회의 때도 연준 의장이 어쩌면 지난 FMC 회의를 한마디로 단어 하나로 추격하면 carefully, 조심스럽게 통화 정책을 단행하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면에 12월에 한국은행에서 이례적인 금리 인하를 선언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미국은, 그러니까 적어도 시장이 보고 있는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에 대한 평가가 미국은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정말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금리 인하하려는 스탠스다라고 인식하니까 당연히 금리 차가 시장에 인식된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이게 또 강달러를 야기했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 두 가지 배경, 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배경, 이런 것들이 어쨌든 1,400원 후반대의 환율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의 환율보다 1,600원을 뚫고 올라간 연말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 근거는 지금 이렇게 강달러를 야기했던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 나눴던 한 4가지 종류의 요인이 더 부정적으로 추가적으로 전개될 때 1,600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지금 1,400원 후반대의 환율이 조성된 것 외에 1,6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배경 말고 그렇게 전망하시는 근거가 어떤 건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항상 뭐 대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뭐 정외과 애들, 뭐 경제학과 애들 뭐 밥 먹다 보면 야 정치학과가 중요하냐, 경제학과가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우리는 경제는 먹고 살아야 돼. 이런 얘기했지만 야 지금 보니까 정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쓰는데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모든 것이 그냥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맞아요. 정말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실감을 했었고 기업이나 국가나 CEO, 국가의 CEO는 대통령이고 기업은 CEO가 막 삼성은 이재용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 기업이나 국가 운명의 한 90%를 좌우한다. 정말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CDS 프리미엄, 국가 부도 위험입니다. 지금 현재 무디스, S&P, 피치사가 현재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의 정치가 더 혼란스럽다 그러면 CDS 프리미엄 올리겠다. 이 CDS 프리미엄 올린다고 하는 것이 한국의 국채이자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아르헨티나 부도 위험도 커지는 거고. 부도 위험, 국가 부도 위험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지금 100%입니다. 터키 21%입니다. 이와 같이 아르헨티나가 축구는 잘해서 월드컵 우승했지만 국가가 12번째 파산했고 기준금리가 100% 이자를 줍니다. 근데 100% 이자를 준다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 사람들 아르헨티나 가서 투자하겠느냐. 그 이제 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최근에는 아르헨티나가 좀 좋아졌지만 IMF 작년까지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100%까지 올랐었다. 결론은 정치가 혼란스럽다 보니 경제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제 어렵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왜 늦췄느냐. 저는 트럼프가 중국에는 60% 고관세, 캐나다와 그다음에 멕시코에는 우방국인데도 25% 고관세, 한국과 일본에 10% 관세를 때리겠다 그랬거든요. 미국을 일단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트럼프 공약에 과연 몇 %나 실행이 될까? 트럼프는 본인이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내겠다고 말은 했었지만 네. 실제로 우리 학자들은 한 6월 정도에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트럼프도 본인 공약에 약 한 30% 정도만 실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관세를 뭐 10% 60%까지 때린다 그러면 미국에 크게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원래 0.25씩 4번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매년 1%씩 내린다고 했는데 금년은 2번만 내리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겠다 10% 20% 올리게 되면 미국의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현재 소비자 물가는 2.1%입니다. 아주 낮아졌습니다. 이제 안정이 돼서 기준금리를 원래 더 낮출 예정이었는데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실행된다면 미국의 물가는 다시 치솟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4번에서 2번은 낮춘 것이고 1981년도에 카터 대통령 때 레이건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당시의 기준금리가 미국은 21%였습니다. 미국이 21% 기준금리가 지난 50년간, 45년간 우하향했습니다. 이 확률은 88%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는 88% 확률로 계속 우하향이고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82% 확률로 우상향이다. 이런 것이 지난 50년간 통계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제 PPT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달러의 우상향, 그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의 우하향. 그래서 저는 아마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4년간 재임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나 전 세계 경제가 정상적이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2%로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경제는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강아지하고 산책을 제가 매일 나가거든요. 하루에 2번씩. 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게 국가 GDP나 경제라고 보고 강아지는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옆으로 갔다가. 그래서 주가가 똑같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 아, 강아지는 주가고. 네. 국가 GDP는 나는 앞으로 계속 가는 거고 네. 강아지는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뭐 이렇게 난리칩니다. 네. 뭐 제가 막 줄을 꽉 잡죠. 막 예. 멀리 못 가게. 그래서 결론은 주가는 난리를 치지만 국가 GDP는 계속 성장한다. 그래서 저는 앞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게 저는 그런 거예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같이 해야만 환율 상승을 예방할 수가 있고 글로벌 주식이 60%가 미국이고 한국은 1.5%밖에 안 된다. 네. 캐나다 연금은 85%를 미국에 투자합니다. 캐나다 연금 자체가 이제 대부분을 90% 정도를 미국에 투자하고 본국에는 15%밖에 안 합니다. 우리 국민연금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환율은 제가 뭐 다시 이제 1,480원, 75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안정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추세는 82% 확률로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어쨌든 특히 환율이 1,600원을 뚫고 연말까지 향할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된 배경은 지금 1,400 후반까지 전개된 여러 가지 배경들, 그 배경들이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다 보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국가 신용 등급이 뭐 강등되거나 혹은 이 신용평가사들이 국가 부도 위험을 좀 더 높게 판단하거나 고조되거나 이럴 경우 더 강달러형 환경으로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라고 의견도 주셨고요. 그런 근거들이 정말 저는 일견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시간상 그 왜 그렇게 안 보는지를 토론드리기보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이 고조되거나 신용 등급이 실제 강등되거나 이런 일들이 정말 전개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이 실제 관세를 언제부터 도입할지 모르겠지만 관세 전쟁의 시대가 올 때 정말 인플레가 야기되고 그러면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죠. 그러면 역시 강달러 환경으로 더 치닫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요소들, 요인들을 좀 주목하시면서 정말 이 원달러 환율이 그런 식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또
다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벌써 1시간 정도 토론을 전개해 왔는데 이렇게 강달러 환경에 직면해 있으면 또 그리고 이 강달러 뉴노멀이 지속될 경우라고 한다면 저도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진 않더라도 강달러 기조는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강달러가 지속될 때 우리 경제에 또 어떤 충격을 가져다 줄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는 석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체 석유의 1위가 지금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미국산 석유, 미국산 가스가 세계 1위. 미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거죠. 또 우리나라도 석유 수입 1위가 미국입니다. 네. 2위가 사우디다. 우리나라는 평균 900조를 수출하고 800조를 수입해서 100조 정도가 흑자국입니다, 원래.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동안 많은 흑자를 내다가 지금은 거의 똔똔으로 돌아섰고 미국에서 지금 흑자가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방위비도 좀 올려달라, 9배 올려달라. 트럼프는 미치광이 전략을 씁니다. 한국의 방위비 9배 올려, 6배 올려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정부가 한 10% 올려주려고 하다가 그럼 2배만 올려줄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고 본인이 2조 정도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결론은 저는 이렇게 석유 수입을 100% 수입하는데 이렇게 강달러가 된다 그러면 석유 수입 가격이 오르고 우리나라 내수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가 3,2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한 20, 30%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결론은 이렇게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내수 경제 당연히 수입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내수 경제도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경쟁력도 떨어지고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된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저는 정권회사에 이제 97년도 입사해서 한 30년 정도 계속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을 봤었는데 어떤 교수가 우리나라 1등 주식을 사서 1조를 벌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네. 그분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자기가 월급을 받으면 직장인은 돈 버는 방법이 주식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월급을 25% 받으면 월급날 무조건 국내 1등 주식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70년, 80년대 뭐 정유주, 그 다음에 은행주 하다가 지금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2000년도부터는 삼성전자가 한 15배 정도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결론은 저는 이제 바꿔가지고 미국의 1등 주식만 삽니다. 네. 미국의 1등 주식은 지금 애플이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세 개가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 이제 애플이 1등이 됐습니다. 결론은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애플을 주식 사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그러면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환율 방어를 최고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벌써 1시간여 동안 이렇게 저와 토론을 이제 벌여주셨는데요. 정말 좋은 토론과 교수님의 뷰와 진단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성장하는 2025 경제 대전망 이 책을 또 집필해 주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교수님께서 어떤 30대 경제 트렌드들을 주목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신지 한번 책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제가 이 고정 댓글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찾아서 또 책을 또 일독해 봐 주시기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조금 넘게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출연하셔서 토론을 진행해 주셨는데 토론에 참여하신 의견을 한번 마지막으로 그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대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라서 책도 썼고, 너무 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제 정말 해박하냐. 저는 많이 배우고 있고 또 김광석 대표를 따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또 따라서 유튜브 채널 유튜브도 또 하고 싶고 저도 뭐 저는 좀 못하고 있는데 네. 하여간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하여간 뭐 우리는 지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하고요. 교수님이 주신 또 그런 경고성 견해,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이 잘 또 어우러져서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경제를 보고 혹여나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또 중요한 참조 의견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참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